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권력을 경영하는 7가지 원칙. 지은이는 제프리 페퍼. 1979년부터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학을 가르쳐온 제프리 페퍼 교수는 권력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40여 년에 걸친 권력학 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은 삶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력의 모든 것을 7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권력이 선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더 많은 선한 이들이 권력을 쥐어야 한다. 제프리 페퍼. 내 수업을 듣고 조직에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사회과학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부분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실행에 옮겼다. 제1원칙, 착한 사람 이미지에서 벗어나라. 제2원칙, 당당하게 규칙을 깨라. 제3원칙, 이미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라. 제4원칙, 성공한 사람으로 나를 브랜딩하라. 제5원칙, 영리하게 인맥을 쌓아라. 제6원칙, 권력은 얻은 즉시 사용하라. 제7원칙, 권력의 과거는 처벌받지 않는다. 나는 이 7가지 원칙 중에서 제7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제7원칙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한 언행의 결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조직에서 권력을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도할 것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할 권력의 7가지 원칙을 따른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2016년에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효과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트럼프는 많은 거짓말을 했고 공화당은 그의 거짓말에 동조했다. 그는 2020년 재선에 실패했지만 대통령 선거 역사상 2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다. 그 수는 2016년 대선에서 얻은 표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삶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라 라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권력과 영향력 없이 변할 일이었다면 변해도 벌써 변했다. 조직에서 성과는 중요하다. 당신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권력과 성과가 결합되면 권력만 있거나 성과만 있을 때보다 조직에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권력은 사회생활의 도처에 존재한다. 이는 불가피한 사실이고 분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권력의 사용법을 완전히 익혀라.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제럴드 페리스 교수와 동료들은 수년 동안 정치적 수완을 정의하고 측정했다. 그들은 정치적 수완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그들이 개인 그리고 또는 조직의 목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페리스와 동료들은 정치적 수완은 직장에서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들 중에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수단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정치적 수완은 인맥을 쌓고 활용하는 데 도움도 된다. 정치적 수완은 직장의 스트레스 요인도 줄여준다. 정치적 수완과 직업적 성공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정치적 수완과 정치적인 행동은 직업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권력의 수용 단계에 좀 더 빠르고 쉽게 이를 수 있을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판단을 자제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품과 경험에 관한 판단, 즉 평가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산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다수의 경우 틀린 판단을 내린다. 우리가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대개 정확하지도 이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규모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부지불식간에 빠르고 직관적으로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잠깐 보거나 흘낏 쳐다보는 것이 즉각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진 판단은 기준점이 되고 다음 판단에 연이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대략 10초 만에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그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히 고정된다. 따라서 판단을 자제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조직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조직 생활은 언제나 상호 의존적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유능한지, 도덕적인지, 그 지위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방해한다. 둘째, 판단은 불행과 불만의 원천이다. 무언가에 관해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 그 대상이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게 된다. 둘 사이의 불가피한 격차는 좌절과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판단을 자제하라는 이유다. 테레사 수녀는 당신이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은 없다 라고 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호기심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 라고 조언했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오스트레일리아 제작진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했을 때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판단을 내리길 거부했다. 승려로서 이 음식이 저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6세기 선종 불경에 따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현상을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7장 1절은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 판단은 유익한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 판단 때문에 사람은 불행해진다. 제1원칙, 착한 사람 이미지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힘이 되는 자기 기술적 수식어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설령 그 표현이 정확한 설명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공정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성취가 대단치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가면 증후군은 사람들,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가짜라는 게 들킬지 모른다는 영원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을 막론하고 3명 중 2명은 가면 증후군을 앓는다고 한다. 바로 가면 증후군 때문에 자멸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가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로써 생산성이 떨어진다. 더 불안해하고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악순환에 빠진다. 가면 증후군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권력과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기 자신이나 업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태도는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라고 적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욕심이 별로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사회적 지위를 얻고 경력을 쌓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인식 이론은 개인은 명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 감정적 상태, 다른 내면의 상태를 알게 된다 라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알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자신 있게 행동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스스로를 더 강한 존재로 표현해서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믿음, 즉 권력감을 쌓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권력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권력을 얻을 때 최대 장애물은 단연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권력의 제1원칙은 자승자박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을 원한다면, 권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권력을 얻고 싶다면 정치를 하거나 상사에게 아첨하거나 전략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서 권력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축구 선수들은 과장된 행동으로 상대 선수에게서 반칙을 끌어내서 프리킥을 얻고 페널티를 받은 상대팀을 꺾고 승리한다. 이렇게 그들은 승률을 높인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루이스 수아레스를 포함해서 유명 축구 선수들도 그렇다. 경쟁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온갖 전술을 동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한다. 즉,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이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성취를 널리 알리라고 말이다.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됐고 여러모로 해롭다.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우리는 진정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 누구도 당신의 진정한 자아상을 보길 원치 않는다. 10년 전 A.J. 제이콥스는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정한 자신으로 몇 줄을 보냈다. 작가였던 그는 편집자에게 자신이 싱글이었다면 그녀와 자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유모에게는 아내가 떠난다면 유모와 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장인과 장모에게 대화가 지루하다고 말했다. 제이콥스가 이 실험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기만 덕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문제없이 돌아간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거짓말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깨질 것이고 노동자들은 해고될 것이며 자아는 산산조각 날 것이고 정부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진정성이 없다는 말을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을 내세우는 핑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게다가 사람들은 거짓을 밝히는데 그야말로 젬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만 행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확률은 55% 미만이며 우연히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확률은 50%에 이른다는 연구 문헌이 있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동기의 바탕을 둔 추론을 하며 타인의 기만 행위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진정성 없는 행동이 들통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들통나더라도 제재는 대체로 없거나 최소한에 그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영향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조력자가 필요하다. 조력자를 원한다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만둬라. 대신에 당신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라.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권력을 키우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할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덜 유능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유능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따뜻함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일면이라고 여길 것이다. 고인이 된 로큰롤 가수 리키 넬슨의 가든 파티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 너는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너 자신을 기쁘게 해. 제2원칙, 당당하게 규칙을 깨라. 규칙을 깨면 주도권이 생긴다. 하지만 규칙을 깨뜨리려면 먼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이 힘있는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미소를 덜 짓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며 더 큰 목소리로 말한다. 권력과 규칙을 깨는 행위 사이에는 체험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힘있는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맞선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규칙을 서슴지 않고 어기는 행위는 그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고 더 힘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트럼프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실제보다 더 힘있는 존재로 보이는 것이다. 타니아 루나는 헌터 칼리지의 심리학 강사였고 현재는 라이프랩스의 공동 CEO다. 루나는 뜻밖의 행보에 관한 신경생물학을 주제로 책을 발표했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뜻밖의 행보로 놀라게 되면 25분의 1초 동안 신체적으로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 속에서 뭔가가 활성화되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극도의 호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놀란 감정들은 강화됩니다. 뜻밖의 상황에 놀란 사람들은 호기심이 활성화되고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면 약간의 놀라움을 선사해서 상대방이 당신과의 상호작용에 더 바짝 관심을 두게 하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때 상대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대립을 싫어한다. 그러니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라. 미리 양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 이런 행동이 대체로 더 쉽고
더 성공적이고 더 생산적이다. 실제로 일단 무언가가 행해지면 그 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시상식이나 기념식, 행사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단 저질러라.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고민하라. 규칙을 어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규칙은 권력이 있는 자에게 호의적이다. 규칙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학자 이반 아레긴 토프트는 약자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군비, 군대 규모 등 국력의 차이가 최소 5배 이상 나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발발한 전쟁들을 조사했다. 1800년에서 2003년에 발발한 전쟁에서 강대국이 승리한 경우는 71.5%였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1950년에서 1999년에 일어난 전쟁들에서는 약소국이 더 빈번하게 승리했는데 비율은 51.2%였다. 아레긴 토프트는 저서에서 그 이유를 분석했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이 결론은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이란 기사의 바탕이 됐다. 언더독이 관습을 따르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약자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전략을 사용할 때 승률은 28.5%에서 63.6%로 올라간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공한다. 성공한 많은 기업가, 특히 기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기업가들은 악명 높은 규칙 파괴자들이다. 세상은 온갖 사회적 관습으로 가득하다. 규칙을 부수고 무리해서 두드러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권력을 얻으려면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고 통념을 무시하고 규칙을 어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인 행동 규범 중 하나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야 하며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돕는 것은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킨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아첨과도 같다.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때 부탁하는 사람은 부탁받는 사람의 지위를 암암리에 높이기 때문이다.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감사 인사를 받으며 무엇보다 부탁을 들어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위치에 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요청해야 한다. 물론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대담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불리해질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요구했을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거절이다. 다시 말해, 안 돼요라는 말을 듣는 게 전부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의 유능한 영업사원들이 거절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업에 뛰어들지 말라고 조언한다. 우리는 모두 영업사원이다. 모두가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요청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행위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말하라. 규칙과 사회적 관습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대체로 그들은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해 규칙과 사회적 관습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일부 규칙과 사회적 규범과 기대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하원 의원이자 민권운동가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존 루이스는 말년의 사람들에게 좋은 말썽을 일으키라고 조언했다. 유색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법과 관습에 도전하라고 말이다. 기존의 권력 배치가 변하려면 규칙을 깨뜨리고 사회적 규범을 어겨야 한다. 제3원칙. 이미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은 당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해야 할지, 당신의 의견을 따를지, 당신과 손을 잡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을 보고 평가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과 몇 초 동안의 단편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상을 아주 빠르게 형성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지극히 단편적인 행동을 근거로 그의 성격을 꼼꼼하게 판단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빠르게 형성된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평가할지 결정한다. 첫인상을 남길 기회는 오직 한 번만 주어진다. 눈맞춤은 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가 정직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청자에게 심어준다. 자주 눈을 맞출수록 사람들은 화자를 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원고 없이 등장해서 주제를 완전히 숙지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38년 동안 미국 영화협회를 이끌었고 지금은 고인이 된 잭 발렌틴은 미국 의회에 참석할 때 절대 메모지를 들고 가지 않는다고 내게 말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고 원고를 보지 않으면 청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힘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메모지나 다른 소도구 등 보조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과 눈맞춤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용하지 말라. 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이용하라.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와 마치 힘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와 행동에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벗과 적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었다. 세력을 건 투쟁에서 누가 우세할지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었다. 상대방을 빠르게 평가하는 능력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일종의 적응 기술이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얼굴만 보고 첫인상을 결정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중요하다. 자신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대체로 감정에 좌우된다. 시간과 집중력 같은 인지적 자원들이 제한될 때 결정은 사고보다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즉, 우리는 일상에서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대부분 심사숙고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이는 누군가의 신체적 외형과 몸짓 언어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외형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사회심리학자인 라리사 티에덴스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지배적이고 강인하며 유능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표정에 분노가 드러나는 사람은 슬픈 표정을 한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더 많은 권력을 지녔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 슬픔이 얼굴에 묻어있는 사람은 따뜻한 인상을 주지만 화가 났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표정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유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티에덴스는 자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승진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 분노를 드러내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이익을 얻고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화가 났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사람은 강인하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미안한 감정은 대체로 분노와 반대 효과를 낸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미안한 표정부터 짓는다. 하지만 이럴 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존재한다.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애매모호하거나 누가 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단 사과를 하면 그 사람과 부정적인 행위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생긴다. 둘째, 사과는 사람들의 자기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과를 할 경우 심리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 연구진은 2번의 실험을 통해 사과하길 거부하는 행위가 권력감, 통제감, 가치 진실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일관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욕구 때문에 쉽사리 사과하지 않으려고 한다. 셋째, 사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과하는 사회적 행위자만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함부로 사과해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공로를 인정받고 다른 누군가는 비난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과는 사과를 하는 사회적 행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과는 약자의 행위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과하는 주체가 영향력이나 지위, 명망이 낮을 것이라 여기고 그에 대한 행동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 사과하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유능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자주 결론을 내린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따르고 지지하고 싶어 한다.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설령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나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람들은 승리하고 우세할 것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힘있는 화법에는 여러 특징이 있다. 첫째, 단순하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청자를 결론으로 쉽게 끌어들인다. 힘있는 화법의 두 번째 특징은 뭐랄까, 그런 거지 같은 얼버무리는 말과 같은 망설이는 말이 없다는 것이다. 강한 화법은 아이디어와 주제를 반복한다. 사람들은 출처가 얼마나 많은가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주장에 더 많이 호도되고 더 확신한다. 2015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심야 TV 토크쇼에 출연했다. 사회자 지미 키멜은 트럼프에게 무슬림 이민 금지 공약이 반미국적인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트럼프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는 대략 1분 동안 대답했는데 사용한 단어의 78%가 이름절 단어였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었다. 그는 똑같은 요점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것은 강한 화법의 또 다른 특징이다. 몸짓 언어와 구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자신감과 매력,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방법을 익혀야 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경력, 인성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전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 등에게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헌신한다. 일단 관계에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그 수고로움과 헌신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실제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닌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제4원칙. 성공한 사람으로 나를 브랜딩하라. 개인의 지위와 명망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서사는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서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 들려주고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들은 순진무구하게도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럴 만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세상 반바퀴를 돈다. 마크 트웨인. 자신의 입장에서 빨리 그리고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이야기, 특히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고의 방법 한 가지는 당신을 대신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언론이 힘을 덜 들이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꺼이 개인적인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장시간이라며 빠듯한 마감 시간과 부족한 예산에 허덕인다. 이들을 위해 매력적이고 취재하기 쉬운 주제를 제공해서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기사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호혜의 원칙이 작동한다. 많은 기업 리더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언론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케팅과 PR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따로 두는 것이다. 언론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자신이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당한 논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라.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공로를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기꺼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며 그릇된 겸손함이나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주리라는 믿음은 버려야 한다. 내 이야기를 남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당신의 이야기를 해줄지 알 수 없으며 조직에서 당신의 성취를 제대로 평가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 제5원칙. 영리하게 인맥을 쌓아라.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거나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실적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키스 페라지는 마케팅 대가이자 규칙 파괴자로 인간관계에 관한 책 혼자 밥 먹지 마라를 쓰기도 했다. 페라지는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했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도 그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페라지는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40세가 됐을 때 페라지는 7개 도시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했고 모든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펠러 엘토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는 나도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 파티에 초대받기 전까지 페라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페라지는 이런 행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넓힌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유산을 남기는 것,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혼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인간관계는 조직, 더 넓게는 사회에서 무언가를 완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옛말에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1만 2천 명이 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성공에 타인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6.3시간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썼다. 반면 인맥 쌓기가 성공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에 일주일에 2시간도 채 쓰지 않았다. 이 조사는 직업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일주일에 8에서 10시간을 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하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업적 인맥 쌓기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위가 높고 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적었다. 당신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관계를 맺으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조직을 연결해 인맥을 만들고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최소한 가끔이라도 직업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제6원칙. 권력은 얻은 즉시 사용하라. 강한 권력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뜻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권력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수록 더 많은 조력자들이 생긴다.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 이상의 힘을 사용하라. 권력을 행사하기를 미루거나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권력은 줄어든다. 따라서 권력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한다. 권력자는 자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인함뿐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며 원하는 것은 얻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인간은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어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사랑을 내팽개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며 실패하는 법이 없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중에서 제7원칙. 권력의 과거는 처벌받지 않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를 인종 공격적이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편견 덩어리라고 불렀다. 그레이엄은 2016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격렬히 비난했던 많은 공화당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트럼프를 괴짜, 미치광이, 그리고 대통령감이 아닌 자라고 폄하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은 저돌적으로 트럼피즘으로 행군했다. 그 시기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돌아선 것은 그레이엄만이 아니었다. 권력과 명성을 손에 넣은 누군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현상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권력에 가까워지려는 욕망은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러니 권력을 얻는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조마조마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권력을 얻으면 모든 것, 대체로 거의 모든 것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를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사회적 규범의 한계를 넘어설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도 걱정한다. 하지만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했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사라진다. 이것이 권력의 제칠 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러니 힘 있는 자리에서 추락할까봐 걱정하기 전에 먼저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비행을 기꺼이 눈감아주려고 한다. 다양한 사회적 힘은 누적 우위 현상을 초래한다. 더 강하고 더 성공할수록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 누군가가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확증 편향은 이미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에 집중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결과의 객관적인 지표와 상관없이 미래에도 다시 성공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나는 권력과 돈이 잘못된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책임지지 않도록 권력자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와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다. 그래서 권력자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기꺼이 용서하거나 그의 비행으로부터 눈을 감는다. 성공, 즉 돈과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저지른 수많은 죄를 용서한다. 악명 높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은 성범죄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뉴욕 유치장에서 목숨을 끊기 전까지 플로리다와 뉴욕의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심지어 영국 왕족과도 친분이 있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빠르게 용서받고 다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모으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다. 우리는 믿고 싶은 사실만을 믿는다. 인지 일관성 이론의 핵심 가설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인지를 일치시키려는 욕구가 존재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X는 권력과 부를 갖고 있고 성공했다라는 인식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믿음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은 도덕적이고 유능하며 지적이고 성실하며 바람직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미국 프로축구팀 전설적인 코치 빈스 롬바디는 우승이 전부는 아니다. 우승은 유일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했다. 우승은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권력을 경영하는 7가지 원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단 하나, 권력입니다. 권력은 곧 힘이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주역학자 초은 김승호 선생님은 운명이 좋아지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매력의 본질은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는 매력이 있는데 이는 그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초우는 설명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애정을 받기도 어렵죠.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힘의 속성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흔히 돈, 권력, 명예의 3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아마 명예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재물병, 여색병, 이름병 중에 이름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요? 한마디로 힘에 대한 갈구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존경받는 사람은 손만 뻗으면 돈도 권력도 얻기 쉽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입니다. 가장 막강한 힘이기도 하죠. 붓다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은 현자가 두 나라 사이에 앉아 있으면 전쟁을 막기도 했답니다.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러 진군하는데 길목에 붓다가 앉아 있으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군사독재 시절인 40년, 50년 전에도 천주교 명동성당이나 거대 사찰 등 종교시설에는 경찰이 은밀하게는 몰라도 대놓고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그곳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독재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소개한 책에서 말하는 권력은 그 정도까지의 거대한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직업적인 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7가지 원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특히 저자는 마지막 7번째 원칙, 권력의 과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역사적으로 거듭 증명되어 온 원칙이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전 우리나라 법리 해석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정글의 법칙이 아닐까요? 힘 있는 놈이 곧 정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인간 사회가 고등동물 영장류의 수준에 많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은연중에 힘자랑, 돈자랑, 정력자랑이 나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힘없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가로막는 꽤 큰 장애물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힘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예가 아니지만 꽤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 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러야 하는 힘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먼저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을 길러야 사회적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임기 30년의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을 지금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늘리고 싶습니다. 튼튼한 몸이 없이 튼튼한 정신을 갖기란 어려우니까요. 미성년, 어린이, 청소년들은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 몸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종교, 명상 등의 전문가들이 건강하고 유능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모아서 한 과목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수강한다면 정신건강 면에서도 공동체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프랑스나 독일 등 세계적인 강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 공부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이런 발상이 다소 전체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중고에서의 운동 시간만큼은 대폭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몸부터 강하고 힘있게 만들고 동시에 내 정신도 내 마음도 크고 강하고 현명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든 다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권력의 원칙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힘까지 키운다면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권력 쟁탈전입니다. 태어나면 형제 자매들과 겨루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사회에 나가면 경쟁자들과 겨룹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스스로 힘을 기르고 점점 더 강해지셔서 선량하고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